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쉽게 전달해드리는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도 역시나 진행을 맡으는 자바 읽어주는 남자 아빠곰이고요. 안녕하십니까. 배우메탈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유사빠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지금 밖이 떠들썩한데 할로윈 주간이라 가지고 할로윈 테마로 재밌게 좀 꾸며봤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 코로나로 막혀있던 저녁 모임들이 다음 주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모임 연락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하셨더라도 마스크 꼭 쓰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돌파 감염이 아주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그러면 이번 주도 OCI 소식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OCI 데브옵스 서비스의 새로운 기능 소식입니다. 데브옵스 서비스는 클라우드 개발자들이 관심 많이 가질 그런 서비스인데요. 인수 아빠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는요, OCI 데브옵스 서비스에서 새로운 기능 두 가지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우선 그 OCI 데브옵스 서비스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OCI 데브옵스 서비스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 예전부터요, 뭐 XP라든지 에자일 등 그 계속 개발 방법을 추구하는 개발자 진영에서는요, 그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과 배포,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통합, 컨티뉴스 인티그레이션과 지속적인 배포, 컨티뉴스 딜리버리를 강조하는 이런 기법들이 CI/CD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왔었습니다. 그 CI/CD는요, 클라우드라든지 마이크로 서비스가 강조되는 요즘에는요, 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태고요. OCI에서는 그 소스 코드 관리부터 빌드 및 배포 전체 사이클을 자동화 파이프라인으로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게 됐고요. 이런 그 필요성에 따라서 만들어진 서비스가 OCI 데브옵스 서비스입니다. OCI 데브옵스는 방법론이에요? 아니면 뭐 별도 서비스로 존재를 하는 건가요? 네, 실제로 존재하는 별도의 서비스입니다. OCI에서는요, 코드 레파지토리와 이벤트, 빌드, 그리고 프로세스 배포와 자동화 등을 관리하는 별도의 서비스를 그 OCI 데브옵스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요, Git과 같은 그런 코드 저장소에서 코드가 변경되면은요, 그것에 대해서 빌드를 자동화하고, 그리고 컴파일하고, 그리고 바이너리, 만들어져 있는 그런 패키지 파일을 소프트웨어 전용 레파지토리에 별도로 관리하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검증 테스트 환경에 거쳐서요, 최종 프로덕션 환경으로 배포하는 이런 빌드 자동화 프로세스가 제공이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소프트웨어의 최종 결과물은요, 가상 머신이라든지 쿠버네티스라든지 서버리스 펑션과 같은 곳에 배포가 돼요. 그러니까 OCI에서 코드를 빌드하고 만들어주고 배포하는 전체 과정을 자동화하는 그런 서비스가 OCI DevOps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보시는 화면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OCI DevOps 서비스의 UI인데요. 그 OCI DevOps는 하나의 그런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들면은요, 그 프로젝트의 코드를 관리하는 레파지토리가 등록이 되고요. 그리고 그 레파지토리에 대해 그 코드를 가져다가 빌드 파이프라인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된 빌드 파이프라인은요, 실행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아래와 같이 볼 수가 있겠고요. 각 단계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빌드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단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각각의 단위에 대해서 실제로 동작한 로그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관리 체계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프로젝트에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요, 엔드 투 엔드로 코드 관리부터 그리고 배포 자동화까지 그리고 배포 자동화된 결과 확인까지 모든 것을 관리화하는 그런 단일한 체계를 제공한다는 것이 OCI DevOps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CI/CD를 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그러면 코드 레파지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GitHub이랑 그런 연계되는 툴이나 뭐 이런 게 OCI 깃 서비스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있어요? 네, 그 아빠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빌드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점이 코드 저장소, 코드 레파지토리입니다. 최근에 뭐 대부분의 그런 개발자들은 코드 저장소로 Git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요. OCI DevOps 자체적으로요,
프로젝트별로 프라이빗 키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OCI DevOps의 신규 기능 두 가지 중에서요. 첫 번째가 바로 OCI DevOps가 프라이빗 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요. OCI DevOps 서비스의 프로젝트들은요. 전용의 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별로 코드 레파지토리를 만들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프라이빗 깃 레파지토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프라이빗 깃 레파지토리를 프로젝트별로 제공을 하고요. 이 코드 저장소를 근간으로 해서 OCI DevOps 빌드 파이프라인이 정의되고 그리고 작동하게 됩니다. 비용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저렴한 그런 방식의 그런 비용 체계가 적용되어 있고요. 비용은 사용한 만큼 과금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페이 애즈 유고 방식으로 해서 사용한 그런 코드 저장소의 용량 단위로 그 과금을 하는데요. 월 단위로 10GB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코드 저장소에 바이너리 파일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코드 자체만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코드 자체로 10GB를 넘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어떤 전용의 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CI DevOps를 사용하려면 그 OCI 그 DevOps가 제공하는 깃 사용이 필수인가요? 요즘 GitHub이나 GitLab이 이런 것들 뭐 CI/CD 기능들 엮어서 하는 것들도 많이 나오고 기능도 좋아가지고 이 서비스 그 쓰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OCI의 DevOps의 파이프라인을 정의하기 위해서는요, 그 시작점은 OCI DevOps가 제공하는 프라이빗 깃 레파지토리가 시작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그 OCI 프라이빗 깃 레파지토리가 필수 사항이고요.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OCI DevOps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정의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기존에 있는 깃허브라든지 깃랩을 사용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다양한 이유, 자체적인 빌드 프로세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시스템 체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깃랩이라든지 깃허브라든지 이런 레파지토리에 대한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CI DevOps가 제공하는 또 하나의 특징이요. 이번 주에 발표된 OCI DevOps의 두 번째 업데이트 내용인데요. 이번에 OCI DevOps는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GitHub이라든지 깃랩의 레파지토리를 OCI DevOps의 프라이빗 깃 레파지토리에다가 미러링하는 복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렴한 비용으로 프라이빗한 깃 레파지토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CI에서 제공하는 깃 레파지토리를 사용하신다 한다면 굉장히 환영이고요. OCI 프라이빗 깃 레파지토리를 사용하는 것은 제약성이 있으니 기존에 있는 깃랩과 깃허브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고집하시는 분들에게는요. 기존에 있는 사용은 그대로 하시더라도 기존에 있는 깃랩과 깃허브를 OCI DevOps의 프라이빗 깃 레파지토리에 복제하는 설정을 하시면 기존에 있는 경험,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를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OCI의 DevOps에 있는 파이프라인 자동화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그냥 필요성에 따라서요. 저렴한 비용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OCI DevOps로 확장을 하겠느냐에 따라서 선택권을 많이 드리는 그런 옵션인 것 같고요. 이런 기능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런 코드 관리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OCI DevOps를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새로운 서티피케이트 서비스 출시 소식입니다. 곰돌이님, 서티피케이트 서비스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이번 소식은 인증서 서비스가 새롭게 선보이게 되어서 해당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개되는 서비스라서 컨셉부터 각각의 설정까지 다 살펴보자면 소개가 아니라 세미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컨셉 위주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각 모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계속되는 기능 개선을 통해서 또 전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주로 웹 서비스를 하는 사용자들은 무척 기다렸던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전자상거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TLS 연결을 통한 보안은 무척 중요한 요소입니다. 흔히 SSL 연결이라고 하는 이 보안 연결은
최근에는 TLS로 용어가 표준화되는 추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콘솔에서 서비스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클라우드 콘솔 메뉴에서 아이덴티티 앤 시큐리티 항목에서 서티피케이트라는 항목이 새로 생긴 걸 볼 수가 있고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오른쪽 화면과 같이 OCI 서티피케이트 서비스에 대한 대시보드가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 생성 버튼이 있는데 이 생성 리소스로는 루트 서티피케이트 어서리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위 서티피케이트 어서리티가 보이네요. 그리고 또 서티피케이트가 보이고 또 인포트 리소스에는 또 서티피케이트가 보이고 CA 번들이라는 게 보이는데요. 먼저 이 용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서티피케이트, 우리말로 인증서라고 하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증서의 역할은 웹 브라우저가 서버에 접속을 했을 때 자신이 접속한 서버가 맞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 이런 보장을 해주는 역할이 인증서의 역할이 되겠고요. 목표는 서버에 있는 공개키를 포함한 여러 정보들을 클라이언트인 브라우저에 제공을 하고 이것이 SSL 프로토콜에 태워서 암호화, 복호화를 거쳐서 안전하게 연결되기 위한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브라우저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로그인 정보와 같은 입력값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 정도로는 80번 포트의 HTTP를 주로 사용하죠. 로그인과 같은 이런 사용자의 정보가 입력되거나 로그인 이후에도 여러 정보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버로 암호화되지 않는 상태로 전달이 된다면 도중에 해커에 의해서 정보가 탈취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80번이 아닌 443 포트를 이용한 SSL 연결을 필요로 하고요. 암호화를 위해서 인증서가 사용되게 됩니다. 최근의 브라우저들은 기본적으로 SSL 연결이 아닌 경우에는 서버에 접근했을 때 그림과 같이 경고 표시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CA라고 하는 Certificate Authority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인증서가 접속하려는 서버가 맞는지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가를 보증해주는 특정 기관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은 베리사인이나 고데디와 같은 그런 기업들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기관을 우리가 Certificate Authority, CA라고 부르고요. 또 루트 Certificate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기관은 엄격하게 검증된 특정 사이트나 회사에 대한 검증된 목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기업들은 각 브라우저에서 그 목록을 탑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출된 웹사이트를 통해서 대고객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은 이러한 기관들, 즉 CA를 통해서 인증서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림은 브라우저에서 오라클닷컴을 연결했을 때 보여지는 인증서 정보입니다. 접속한 인증서에 대한 발급 대상과 발급자 정보가 나오죠. 발급자 설명을 보면 디지서트라고 하는 기관이 루트 CA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발급자 설명을 클릭하면 해당 기관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는 서버, 개발 서버일 수도 있고요. 사내에 사용하는 이런 서버들의 경우에는 굳이 이런 인증서를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DNS로 그 서버가 어떤 서버인지 이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신뢰성이 이미 확보된 상태라면 SSL을 통해서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 직접 CA 역할을 하면서 인증서를 통해서 안전하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OCI가 제공하는 것은 공인된 CA 기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빗 CA와 인증서를 통한 관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CA는 계층적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루트 CA가 메인 도메인이라고 하면 밑으로 여러 부서나 팀 등의 하위 조직이 CA를 별도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100개의 하위 CA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계층의 깊이는 10단계까지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은 하나의 테넌트에서 제공하는 총 CA의 개수이기 때문에 조직이 어떻게 나누어지는가에 상관없이 총 CA 합인 100개가 생성이 가능합니다. OCI 서티피케이트 서비스가 제공하는 또 다른 기능은
앞서 설명한 공인된 CA를 비롯하여 외부의 CA를 OCI로 가져와서 서비스하고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소개되는 OCI 인증서 서비스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OCI 인증서 서비스는 TLS 인증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구성된 리소스에 배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각 인증서는 고유의 OCID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리소스가 이것을 어소시에이트해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로드 밸런서하고 API 서비스에 통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CA를 설정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HSM 키라는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HSM은 하드웨어 보안 모듈인데요. 암호키 또한 디지털이기 때문에 별도의 장치가 없이 복사가 쉽게 될 수 있다면 이 보안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함부로 복사를 할 수 없는 이런 HSM에다가 키를 보관해야 됩니다. OCI 볼트 서비스는 20개까지의 HSM 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생성된 CA는 자동으로 CRL 목록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Certification Revocation List라고 하는 건데요. 이 OCI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이 버킷을 생성해 놓으면 이 목록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인증서나 CA가 취소될 때마다 이 CRL 목록에서 제거 정보가 즉시 추가가 됩니다. 이 목록에 있다는 정보가 목록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유효하지 않은 인증서라는 것이 입증이 되게 되죠. OCI 인증서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하는데요. 바로 이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인증서를 그 기간 내에 자동으로 갱신하는 그런 자동화 기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잠시 점차 사라져가고 있지만 인터넷 공인 인증서를 생각해 보면요.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키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이 보안상 노출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갱신하기를 권장을 하는데요. 인증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OCI 인증서 서비스의 이러한 갱신과 인증서의 자동화 이런 룰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관리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인증서 버전 필드에는 여러 사용되고 있는 인증서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 버전과 현재 버전이 액티브된 상태, 그리고 어떤 리소스에 어소시에이트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 가능하고 아직 배포되지 않은 인증서는 보류 상태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처음 소개되는 서비스라 컨셉 위주로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향후에도 이 서비스 OCI 서티피케이트 서비스가 여러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 기능을 위주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증서 이게 관리를 이렇게 일원화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다른 클라우드에도 있나요, 이런 게? 예, 물론 다른 클라우드도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서비스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제는 이제 OCI 차별성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HSM이라고 하는 그 신뢰된 저장 공간을 오라클은 20개까지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과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룰들, 그러니까 사용 기간을 언제까지 지정하고 그 기간 내에 자동으로 인증서가 갱신되는 그런 기능들이 OCI가 상당히 다른 업체보다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클러스터 네트워크의 리전 확대 소식인데요. 곰돌이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곰돌이입니다. 이어서 클러스터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그 아래에 나열된 몇몇의 리전에서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리전도 보이고요. 한국의 춘천 리전도 보입니다. 자, 그러면 또 클러스터 네트워크가 뭔지 살펴봐야 되겠죠. 오라클은 클러스터 네트워크라고 하는 업계 최초로 HPC 전용의 고속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그런 환경을 구현을 했습니다. 현재 HPC 전용 인스턴스와 ABEC을 탑재한 GPU 인스턴스, 고성능 스토리지, 그리고 곧 적용될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가 클러스터 네트워크에 탑재가 됩니다. 클러스터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모든 인터페이스는 100GBps의 로키 인터페이스가 엔드 투 엔드로
오버 서브스크립션 없이 1대1로 상단 스위치에 연결이 됩니다. 로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약어를 풀었으면 RDMA 오버 컨버지드 이더넷. 뭔가 이름을 풀어보니까 이더넷에다가 RDMA를 태워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면 RDMA는 또 뭔가 하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RDMA는 리모트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의 약자입니다. 약어를 또 풀어보니까 뭔가 또 원격에 있는 노드의 메모리에 직접 액세스를 하겠구나 하고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RDMA는 중앙 CPU를 사용하지 않고 노드 간의 메모리에서 메모리로 직접 원격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때 CPU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인피니밴드와 같은 이 인터페이스가 그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요. 로키는 네이티브 인피니밴드가 아닌 이더넷 기반의 인터페이스 형태를 RDMA 통신이 가능한 형태로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키는 버전 1과 버전 2가 있는데요. 지금 소개되는 클러스터 네트워크는 로키 V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격에 그 메모리를 직접 액세스할 정도로 초고속 네트워크이라면 당연히 그 네트워크의 응답 속도와 대역폭이 엄청나야 되겠죠. 로킷 버전 2의 포트당 100GBps의 대역폭과 초저지연성을 제공하고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더넷처럼 라우팅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격의 메모리를 직접 액세스 될 정도의 초고속 네트워크라면 당연히 그 네트워크의 응답 속도와 대역폭이 엄청나야 될 텐데요. 네이티브 인피니밴드의 경우에는 도달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이라면 확장성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인피니밴드로는 이러한 확장성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기에는 유연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오라클이 예전부터 엑사데이터나 그 밖에 컨버지드 인프라의 인피밴드를 표준처럼 그 활발하게 사용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클라우드에서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오라클하고 이 멜라녹스, 인피니밴드를 제공하는 멜라녹스사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데요. 2010년에 오라클이 선을 리리스할 때 이 멜라녹스 지분을 같이 승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라클이 그 멜라녹스에 대한 투자를 더 가속화해서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도요. 로키 인터페이스를 하지만 여전히 로키 인터페이스는 멜라녹스의 카드를 쓰고 있고요. 엑사데이터 또한 X8M부터는 이 인피니밴드에서 로키로 전환을 지금 다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이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신속성, 이식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인피니밴드의 좋은 장점을 활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같이 적용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면 이 클러스터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자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로 오라클 HPC 전용 인스턴스가 클러스터 네트워크에 실행될 수가 있고요. 주로 CPU를 사용한 HPC 업무를 위한 전용 쉐입입니다. 당연히 내부에는 고속의 CPU 클럭이 제공되고요. 대용량의 로컬 NVMe, 메인 메모리가 상당히 고용량으로 이제 탑재가 되고 있고요. 인터페이스는 100GBps 전용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GPU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최신 버전인 이 A100이 바로 클러스터 네트워크에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엑사데이터 통합이 진행되고 있고요. 분산형 고속 스토리지를 위한 자원이 여기서 또 실행이 됩니다. 클러스터 네트워크의 확장성은 CPU 코어로 봤을 때는 약 2만 코어와 A100 GPU 노드로 봤을 때는 64개의 노드가 제공이 되고요. GPU 장수로 따지면 약 512장의 A100 GPU가 하나의 클러스터 네트워크에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는 편의를 위해서 서버 한 대에 연결선이 하나로 표시가 되는데요. 아마도 100기가 네트워크가 서버 한 대당 하나가 연결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GPU 서버 하나를 예를 들면요. 100기가 포트가 GPU 서버 한 대에 16개가 연결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한 대당 1.6 테라bps
FPGA가 지원된다는 얘기죠. 앞서 언급드린 그 RDMA가 통신하기에 충분한 네트워크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능을 한번 살펴볼까요? OCI 그리고 M사, A사, 3사의 MPI 핑퐁 테스트에서 레이턴시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뭐 핑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핑에서 레이턴시를 확인하듯이 이 MPI 구조에서는 핑퐁이라는 용어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클라우드 벤더보다 M사가 상대적으로 OCI에 가까운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요. 레이턴시에도 역시 결과가 아주 얼추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A사의 EFA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레이턴시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루풋에서도 OCI 로키 인터페이스가 가장 높은 스루풋을 보여주고 있고요. A사의 EFA가 가장 낮은 스루풋을 나타내고 있네요. 이 테스트는 오라클 자체 테스트가 아닌 외부 기관인 엑사바이트 IO에서 한 테스트인데요. A사, M사, G사 그리고 오라클 4개사의 네트워크 레이턴시와 스루풋을 인텔 MPI 벤치마크를 통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벤치마크에서 오라클의 RDMA 클러스터 네트워크가 단연 가장 낮은 지연 시간과 가장 높은 스루풋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클러스터 네트워크나 여러 HPC 솔루션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궁금해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OCI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다양한 HPC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클러스터 네트워크부터 엔비디아 드라이버와 쿠다가 탑재된 클러스터 이미지, 클라우드 이미지와 고성능 스토리지 솔루션, 그리고 다양한 서드파티의 소프트웨어가 마켓플레이스에 선택해서 즉시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네트워크가 선택이 되면요, 리소스 매니저를 통해서 자동화 배포를 하게 되는데요. 리소스 매니저는 모든 OCI 리소스에 대한 배포 또는 운영을 자동화하는 오라클 관리 서비스입니다. 리소스 매니저의 설정을 임포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켓플레이스에서 직접 호출하는 것이고요.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디플로이 버튼만 누르면 리소스 매니저에 닿아서 바로 필요한 변수, 그러니까 뭐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IP 대역과 인스턴스 형태와 개수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기입을 하고 어플라이를 누르면 바로 배포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이런 설정 파일을 내려받아서 원하는 만큼 자체적으로 수정을 하고 그 파일로 배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 엄청나네요. 현재 이런 그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분야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는 지금 그 AI나 머신러닝 그리고 특히나 그 NLP라고 하는 그 랭귀지 학습하는 서비스에 GPU를 탑재한 AI 서비스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유독 그쪽이 상당히 활발한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매뉴팩처링, 리서치 기관이라든지 뭐 의학, 뭐 유전체 정보라든지 또는 충돌, 자동차 충돌 또는 전자 쪽에서 EDA와 같은 그런 고전적인 HPC 업무에 상당히 아직까지 활발한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GPU를 활용한 AI 연구에 상당히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클러스터 네트워크 성능 극대화해서 쓰려고 그러면은 서버 내부에도 지금 고속 링크가 충분히 좀 성능을 받쳐줘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고속 내부에 있는 고속 링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엔비디아의 GPU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전 세대 V1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A100이 제공하는 NV 스위치가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버전이 NV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내부에 이런 링크, 고속의 링크를 인터커넥션하는 내부 링크인데요. 이것들이 제공하는 각각의 대역폭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역폭들이 전체에 한 노드가 제공하는 8장의 GPU가 100% 대역폭을 쓸 수 없는 형태로 인터커넥트가 상당히 제약적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오라클이 제공하는 V100의 인스턴스는 VM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VM GPU 1장, VM GPU 2장, VM GPU 4장, 그 다음에 최대로 확장할 수 있는 8장은 베어메탈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엔비디아의 사이트의 소개를 보면은
이전 버전의 V100과 현재 버전의 A100의 속도, 이 성능의 차이가 상당히 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큰 이유는 사실 각자의 GPU의 성능이라기보다는 그 고속의 링크가 A100이 탑재되어 있는 최신 버전 같은 경우는 NV 스위치가 이 내부에 있는 인터링크에 대한 대역폭을 확실히 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보통의 한 노드가 아니라 지금 언어학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방대한 클러스터가 그 일을 동시에 수행해야지만 그 학습에 대한 모델링 업무가 빨리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 클러스터 네트워크 내에서 굉장히 많은 장수의 GPU를 한 번에 돌리기 위해서 저희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부적으로도 이런 클러스터 네트워크가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다거나 내부적으로도 NV 스위치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된다면, 어느 한쪽이라도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다면 당연히 그 작업에 실행되는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A100의 경우에 현재 먼저 나온 모델이 베어메탈, 그러니까 A100 8장이 한 노드에 들어가는 베어메탈이 먼저 나왔고요. 이렇게 낱개로 쪼개서 VM으로 나오는 버전들은 아직까지 출시가 안 됐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당연히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A100이 여러 장의 인터커넥트가 NV 스위치로 연결되고 그 밖으로 클러스터 네트워크 1.6테라 bps가 지원되는, 노드당 지원되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지 성능이 가장 극대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소식도 곰돌이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OCI WAF 관련된 내용인데요. 안녕하세요. 곰돌이가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OCI 플렉스블 로드 밸런스에 OCI 와프 프로텍션이 지원이 된다는 소식인데요. OCI 와프는 발신지 웹 어플리케이션에 도달하기 전에 모든 트래픽 흐름이나 요청을 검사하는 그런 역방향의 프록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엔드 유저로 이동하는 모든 요청을 검사하게 되는데요. OCI 와프는 악성 또는 원치 않는 인터넷 트래픽으로부터 웹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서비스입니다. 다계층 접근 방식을 사용해서 악성 봇이나 이런 어플리케이션 계층, 디도스 공격, 교차 사이트 스크립팅, SQL 주입 등의 그런 여러 패턴들의 취약점들을 다 분석하고 이것들을 필터링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게 됩니다. 모든 인터넷 연결의 엔드포인트를 보호하고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전반에 일관된 규칙 시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또는 API에 대한 악성 요청을 필터링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개선된 이 와프의 새 기능은 와프 팔리시를 생성할 때 이 와프 업데이트를 사용하면은 플렉스블 로드 밸런스 인스턴스에 OCI 와프 보호를 직접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로드 밸런서, 프라이빗 로드 밸런서 어느 형태로든 가능하고요. 이러한 향상된 기능을 통해서 인터넷 연결 또는 뭐 이번에 적용됨으로써 내부에, 그러니까 VCN 내부에 이 동서간의 네트워크 워크로드에 대해서도 같이 보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기존까지 OCI 와프가 7계층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외에도 내부자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이 리전 내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에 대해서 향상된 와프의 보안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는 게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응용 프로그램 백엔드 서버에 도달하기 전에 리전 영역에서 먼저 필터링이 되고 완화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역방향 프록시 형태라고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가 될까요? 인터넷 프록시 서버의 반대 구조를 생각해 보면요, 그림이 좀 쉽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내부 사용자가 외부의 인터넷으로 나갈 때 보통은 이 사내 프록시 서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뭐 화이트리스트도 있고 보안상 또는 업무에 지장을 주는 각종 사이트들을 차단할 수도 있고요. 필요 이상에 나가는 뭐 포트들, 그런 것들을 다 필터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리버스 프록시는 반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청을 내부의 서버에 직접 닿기 전에
사전에 이 모든 검사를 하게 되는 그런 역방향의 프록시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와프는 그 역할을 어디서 수행하게 되는 건가요? 인스턴스 형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건가요? 네. 이 클라이언트가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하게 되면 모든 트래픽이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 도달하기 전에 앞단에서 막는다고 했는데요. 이거 앞단에 서버가 있는 서버 팜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OCI 와프는 엣지 노드를 통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트워크 팝이라고 얘기하는 전용의 네트워크 환경이 갖춰져 있는 그 공간을 네트워크 팝이라고 하거든요. 그 팝에 OCI 와프의 컨트롤 플랜이 있습니다. 그 컨트롤 플랜을 통해서 엣지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요즘 워낙 그 새로운 공격 패턴들이 있어가지고 OCI 와프가 어떻게 뭐 이런 새로운 공격 형태를 대응을 하나요? 네, 그 와프 정책에 따라서 약 250여 가지 이상의 미리 정의된 OWASP, 오픈 웹 억세스 시큐리티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런 규정에 대한 준수를 가지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 규칙이 계속 새롭게 바뀌는데요. 웹루트 브라이트 클라우드와 같은 이런 여러 리소스에서 집계된 최신의 그 위협 인텔리전스 업데이트를 받고 그 업데이트로부터 필터링을 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어떤 패턴들 그런 것 공격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OCI 골든게이트 업그레이드 소식입니다. 베어메탈님 소개해 주시죠. 예, 베어메탈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요. 오라클 골든게이트 배포와 관련된 업그레이드 소식입니다. OCI 골든게이트 디플로이먼트 콘솔에 있는 버그 픽스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OCI 골든게이트 서비스의 메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OCI 골든게이트 서비스의 주요 메뉴는 오버뷰를 제외한 세 가지인데요. 배포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디플로이먼트. 이거는 이제 새로운 OCI 골든게이트 자원을 만들고 배치하는 제일 중요한 주요 메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디플로이먼트 백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배포된 서비스에 대한 백업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OCI에서 자동으로 수행되는 일일 백업 내용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사용자가 수동으로 백업을 생성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백업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다시 복구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을 하겠죠. 다른 하나는 데이터베이스를 등록하는 메뉴인데요. 복제를 수행할 소스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아니면 복제를 해서 데이터를 넣을 타겟을 정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해당 데이터베이스들을 등록하는 그러한 메뉴죠. 오늘 업그레이드 내용은 이 중에서 디플로이먼트 컨솔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 그 내용으로 간략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OCI 골든게이트 업그레이드 관련된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모든 그 소식들은 다 마쳤고요. 저도 이제 개발을 오래 해오다 보니까 CPU와 메모리, 하드디스크 같은 것들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보곤 하는데, 네트워크 쪽은 그 망에 대해서도 그렇고 물리적인 하드웨어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지 않았었는데, 요즘 OCI 공부하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필수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역시 엔터프라이즈 현장에서 요구되는 그런 스러풋들을 내줬던 그런 오라클이 클라우드에서도 좀 잘 대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선의 하드웨어와 오라클의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오랜 엔터프라이즈 경험으로 잘 어울려가지고 OCI에서 남다른 개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희 설명을 듣고 궁금하시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상으로 OCI 읽어주는 곰돌스 할로윈 특집 26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CR 읽어주는 곰돌스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OCR 읽어주는 곰돌스의 아빠곰 베어메탈. 민수 아빠. 곰돌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